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로 유연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표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책에서 이 유연한, 그러니까 편향되지 않은 유연한 투자관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건가요? 일단은 사고가 오픈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이 나쁜다든가 그러면 장을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비관론자, 낙관론자, 뭐 비둘기파, 그 통화에서 매파, 매파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편향된 사고를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전문적으로 어떤 분야를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주식은 이게 좋은 재료니까는 얼마까지 갈 거고 뭐 그런 분들이 크게 성공하는 경우를 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항상 오픈해 놓고 고집스러운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냉철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본의 아니게 정치 테마주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대선주, 대선주. 네, 대선주. 그 과거에 저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자기가 이 지지하는 쪽하고 현실적으로 당선되고 투자하는 쪽하고는 이게 상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재산상에 큰 손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심정적으로 그때 투자를 할 때 심정적으로는 이제 이쪽 분을 지지를 했어요. 네. 이쪽 분이 되면 좋겠다 그러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그 상대편 쪽 주식 가격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주 오래된 얘기거든요. 이게 15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쪽은 그냥 원래는 보초만 세우려고 했는데 주가가 이쪽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쪽 사람이 되나 보다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왕창 샀다가 그 당시는 상한선이 15%인가 12%인가 그랬는데 3일 하한가를 맞았어요. 3일. 3일 하한가를 맞고서 4일 만에 파는 거예요. 4일. 그렇게 그러니까 이성하고 이 시장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하고 방향하고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에 휘둘리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으면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면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는 이제 외골적으로 성격, 기질 이런 거에 한쪽으로 치우침이 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소위 말해서 뭐 극우, 극좌 뭐 이런 식으로 그 편향된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투자에서 성공하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게 정말 간혹 절실하게 느끼는데요. 제가 초대하는 패널이 어떤 때는 보수를 대변하는 분을 모셔요. 또 어떨 때는 그 좌파 분들이 이제 지지하는 분을 또 모셔요. 그럼 요 영상을 본 분들은 우리는 극우 보수 경제 채널인 거예요. 막 욕을 해. 또 요쪽 채널을 보신 분들은 저 좌파라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가지신 분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에서도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좋은 너는 극우야 그러면 극우로 보일 만한 영상들만 보이고 또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 골고루 보시는데 상승 영상을 본 분들은 너네 뭐 무슨 투기를 조장하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는 분들은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고 또.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저렇지 않은데 하고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수십 년간 해오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비헤이럴 파이낸스 쉽게 말하면 이제 행동 재무학적으로 이 쏠림이 심하신 분들이 보면 성과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연한 투자관이 상당히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자기가 경험상 자기가 공부한 거로 이러면 이쪽이 더 맞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냉정하고 객관적인 이성적인 투자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이건 정말 투자하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정말 그 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유튜브라든가 요즘 SNS에 이게 전부 그 뭐라 그러죠?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보이게끔 알고리즘이 짜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요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만 만나거나 그런 정보만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 이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하면은 이거는 그렇죠. 배타적이고 심하면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 토론 커뮤니티 뭐 이런 데를 잘 안 보는 이유가 요즘에는 좀 정화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인터넷이 이제 이렇게 보편화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2000년 초반 같은 경우만 이렇게 보면 조금 막 어수선하고 그런 어떤 커뮤니티가 그래서 이게 그 저기 뭐 심하면은 뭐 자기네들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욕설이 난무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조금 많이 정화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투자관을 갖고 있으면 평생 조금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중장기 투자를 할 때 시장의 중심주를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시장의 중심주는 그 언론에서 일단은 많이 떠들죠. 언론에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이 증권회사 리포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저도 일일 리포터 같은 거는 안 보거든요. 메일로 이제 계속해서 오는데 일일 리포터는 전혀 안 보고 이제 산업별 섹터별 이 분석해 놓은 것들이 이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 시장 중심주라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장 중심주라는 용어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권 전체에서 제가 처음 쓴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과거 그 시장 분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시장 분석은 들어봤죠. 그것도 제가 처음 쓴 말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원조시네요. 네, 제가 원조예요. 그러니까 주식 분석에는 원래 이렇게 찾아보시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개별 종목에도 더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가지고서 제일 중요한 게 시장 분석이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주도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용어보다 시장 중심주 그러면은 투자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고 시장의 중심주라는 것은 수시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그게 중요하냐면 개인 투자자, 일반 투자자는 투자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는 한정된 투자금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에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게 최고거든요. 뭐 다른 이유가 없이. 그러려고 그러면은 시장 중심주에 투자를 하라. 그러면 아주 이해가 쉽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중심주라는 게 지난해 코로나가 극성일 때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시장 중심주도 한번 했었고 또 이제 중간에 비대면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 대표적인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투자를 하는 종목. 그러니까 이슈가 제일 많이 투자가 될 종목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향후 돈이 제일 많이 몰리는 쪽 산업으로 따지면 그게 시장 중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에는 기업 이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게 시장 중심주. 그러니까 올해의 시장 중심주는 뭐겠어요? 올해의 시장 중심주. 제일 핫한 게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그런 거는 조금 그런 것도 일부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는 전기차. 그렇죠. 전기차. 전기차 같은 맥락이지만 자율주행차도 포함이 되고 또 이제 지지난주쯤에 언론에서 이렇게 밝힌 것처럼 반도체주도 올해 좋은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그렇죠. 이 차를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이거는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 중에서도 원래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 이런 쪽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세계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한 그 18% 정도 되거든요. 그 파운드리 반도체 쪽에서. 그러니까는 반도체긴 반도체지만 그런 쪽. 쉽게 말하면 그쪽이 올해는 시장 중심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집중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도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중장기 투자일 때도 종목 선정을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고 예. 단기 투자일 때는 좀 단기 달라지나요? 투자는 조금 다르죠. 단기 투자는 좀 잠시 후에 네.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중장기 투자를 할 때 이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을까요? 올라가는 쪽 종목 섹터로만 해야죠. 우리가 원래 포트폴리오 개념은 분산 투자잖아요. 그렇죠. 위험을 이제 해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올라갈 주식, 안 올라갈 주식, 이 주식, 저 주식을 담다 보면 항상 또이또이예요. 또 제 이용어 죄송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만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맴맴 돌거든요. 그러면 안 돼서 일반인 투자자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중장기 투자도 지금 말씀드린 뭐 전기차 중에서도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쪽 그런 쪽도 좀 담아두시고 이 전기 기아차 중에서도 뭐 큰 것도 좀 담아두고 기아차 자체도 좀 하고 또 현대위와 같이 이제 부품의 대장 역할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조금 사두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두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50% 올라가지만 이거는 10%라도 올라가면 복리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올라가는 쪽으로만 이렇게 이제 투자를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상관관계가 좀 떨어지는 거를 많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담아라. 그러니까 그 섹터가 전혀 다른. 그러니까 요게 올라갈 거는 요거면 또 요거 반사이익 받는 뭐 이런가 뭔가 이렇게 상관관계가 적은. 그 경우는 돈 많으신 분. 돈 많으신 분들이 그러니까는 6개월 뒤에 올라갈 주식, 뭐 1년 뒤에라도 올라가더라도 까먹지는 않을 주식 이런 것들도 담아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하나의 섹터에서 또 이렇게 담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섹터가 조금 차이가 들 수도 있죠. 반도체하고 전기차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세거든요. 어쨌든 애플카가 자율주행차 위주로 가니까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 중에서는 또 뭐가 좋은가?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다 나와요. 그것도 쌀 때 어느 정도 이렇게 편입을 해두면 나중에 이제 어떤 그 플러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복리 효과라는 거예요. 진짜 그 뭐 바구니는 하나에 다 담으면 안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 담아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담아라. 이제 이 상관관계가 없는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 주식 올라가면 이 주식 떨어지고 이 주식 떨어지면 이 주식 올라가고 그러면 주식 투자를 뭐 하래요? 그냥 은행에 접하고 두지. 네. 그렇다면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채우기 위해서도 어쨌든 이제 잘 올라갈 만한 종목들로 이제 사야 되는데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 주가가 이렇게 하락해서 이제 중대형 주식은 우리가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때 사라 그랬잖아요. 골든크로스는 5일선이 중장기선, 5일선, 10일선이 60일선, 120일선을 뚫고 올라갈 때. 그렇게 되고서 그게 시대 중심주, 시장 중심주라고 하면 그냥 다음에 보면은 정배열로 이렇게 활짝 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매수를 하고 그리고서는 일단은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거꾸로 데드 크로스는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꺾어진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꼭지를 쳤다가 이렇게 꺾어지는 게 보이면은 일단은 비중을 왕창 줄인다든가 이제 개인 투자가 될 금액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 90% 정도를 매도를 하는 게 정답이고 분위기가 괜찮다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럴 경우는 뭐 한 10% 정도 남겨뒀다가 최소한 21선 정도 온다든가 삼성전자는 21선도 깨졌지만은 그럴 때 이제 비중을 조금씩 늘려보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최고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제 그 매수 타이밍에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중장기선을 5일선, 10일선 이제 돌파하는 그 골든 크로스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데 이미 뭐 어서 많이 올라온 정배열인, 거. 예, 정배열인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럴 경우는 이제 이 보통은 21선은 훼손을 안 시켜요. 보통. 그러니까 쭉 타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중간에 사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장이 좋아질 것 같은데 저는 뭐 저 주식이 진짜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아무리 좋은 주식도 11선, 21선까지 떨어져요. 그럴 때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그 막 올라갈 때 급하게 쫓아가지 말고. 그럴 때는 하지 말고 이렇게 보다 보면 그리고 또 그럴 때는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인데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상승 초기에.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700, 800, 1000 그런데 1500에서 벌써 1800 되면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망설였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도 1500 밑에서 금방 1600은 됐는데 1600, 1800 되니까는 다시 떨어진다고 또 말들이 많아 있어가지고 거기서 매도하시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럴 때 사면 돼요, 원래. 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장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계속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지난주처럼. 최소한 고점 대비해서 지수 자체가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 사면 아무튼 그 꼭지에서 산 것보다는 리스크가 10% 이상 괜찮은 거죠. 그럴 때도 한꺼번에 다 사지를 말고 보초 세운다고 그래요. 1000병을 일단 보내보고 그래서 평균 주가를 맞추는 거예요. 가격을.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딱 하면 더 이제 바로 올라갈까봐 급하니까 그냥 다 있는 돈 다 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너무 급하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투자할 돈이 한 2천만 원 있다. 그럼 지금 보초를 얼마를 들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 500만 원이 좋죠. 500만 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첫날 뭐 얼마 500만 원만 사고 다음날 이게 아니라 첫날에도 500 이게 그다음에 또 그렇게 500.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며칠에 걸쳐서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린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늘상 하는 얘기가 진짜 그냥 막 사고 싶어서 막 이렇게 안달이 나더라도 자기 가진 돈에 100이 있으면 20 정도만 우량주, 좋은 주식, 대장주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거 한 20%, 30% 사놓고 그 다음에 한 달을 기다렸어요. 한 달. 그 사이에 공부 좀 하고. 일단은 사놓고 나면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관심도 좀 갖고 그리고 그 정보도 좀 막 이렇게 알아보고 그 개별 종목의 토론방이나 뭐 이런 주식 토론방에 가면 그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한 달 뒤에 봐서 이렇게 보니까는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직 70 남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또 30을 더 사보고 그러다가 또 한 달 뒤에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대자 하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되고 보통은 대자 하락기가 아닐 경우는 한 달 내에 다시 올라가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중장기 투자를 할 때 그 많은 분들이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개인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간에서 이기는 이 장기 그렇죠. 투자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리스크도 있지 않을까요? 다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모든 주식 투자의 리스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저 주식이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저 주식이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투자를 한 이유가 있는데 그 투자를 한 이유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 주식이 저 기업이 영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환경이 달라져가지고 실적이 형편없는 그 전망이 나온다든가 그런 게 리스크죠. 그런 게 일단은 중장기 투자에서의 리스크고 우리가 그 재무적으로 기업이 괜찮다고 봤는데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보니까는 그 유상증자를 발행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냥 이게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장이 좋을 때는 유상증자가 도움이 되는데 보통 때 평상시는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은 뭐 15%, 20%씩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발생하는 리스크 또는 어떤
회사가 좋을 것 같은데 그 좋은 재료나 희석되는 거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어떤 회사 지분을 갖고 있어요. 예스24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스24가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을 2%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2%지만은 그게 상장되면은 지분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막 그랬는데 과거 그 얼마 전에 0.6%를 매도를 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1.4%도 큰 거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날벼락 맞은 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지난해 12월 초순에 2만 원 넘게 올라갔다가 요번에 다른 이슈 떨어질 때 막 같이 떨어져서 12,000원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그 예기치 않은 그러다가 이제 뭐 엊그제 또 어떤 뉴스가 나오니까 14,000원까지 올랐다가 나중에 그래도 뭐 이 1.6%면 1.4%면 엄청 크거든요, 이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정고점 근처까지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러니까는 그런 리스크, 예기치 않은 리스크가 투자자들이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종목의 중장기 투자라고 하더라도 그럴 때 이제 다음에 따로 올라갈 주식들을 그 한 30%씩 이렇게 만약에 샀다 하고 그러면 분산이 되는 거죠. 같은 섹터에서 똑같이 회사들이 뭐 그 같은 섹터에서 다 같이 뭐 유상증자를 하고 그럴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다른 데에서 수익이 날 거를 손실 날 거를 조금 커버를 하면 아쉽지만은 수익을 조금 덜 내더라도 위험을 회피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